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179편 진지왕과 진평왕 그 숙질 간의 왕권 다툼. 서기 576년 신라의 제24대 임금이었던 진흥왕이 세상을 떠납니다. 왕위에 오른 지 37년째 되던 해에 사망했으니 상당히 오랫동안 재위한 셈이죠. 그러나 즉위 당시의 나이가 겨우 7살이었기 때문에 아직 젊다고 할 수 있는 43살의 삶을 마감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왕위를 이어받게 될까요? 진흥왕에게는 동륜과 사륜이라는 왕자들이 있었습니다. 동륜이 맏아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왕위 계승 1순위였겠죠. 진흥왕 27년 왕은 동륜을 세워 왕태자로 삼았다. 맏아들 동륜은 진흥왕에 의해서 신라 역사상 처음으로 부왕 제위 중에 태자로 책봉됩니다. 이제 장차 왕위의 장자 상속의 전통을 확립해 나가겠다는 진흥왕의 의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랬는데 진흥왕 33년 3월에 왕태자 동륜이 죽었다. 동륜은 태자로 책봉된 지 6년 만에 세 아들을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리고 다시 4년 후에 진흥왕이 별세하는데 진흥왕은 43이라는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기 때문에 생전에 왕위를 누구에게 어떻게 물려주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자 진흥왕의 둘째 아들, 즉 죽은 동륜태자의 동생인 사륜이 왕위를 계승하느냐, 아니면 동륜태자의 아들인 백정이 권좌를 차지하느냐를 놓고 한바탕 다툼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강원대 김창석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동륜태자는 죽었지만 동륜태자가 이미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것도 셋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정이 큰아들이었고 그 다음에 백반, 국반 이렇게 세 아들이 이미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아들들하고 이 사륜하고의 관계는 숙질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기 작은 아버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카 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가장 큰 아들이었던 이 백정하고 사륜이 누가 왕위를 이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알력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동륜태자의 동생인 사륜의 승리였습니다. 삼촌이 조카를 제치고 왕권을 차지한 셈이죠. 그가 바로 신라의 제25대 임금 진지왕인데 삼국유사에서는 사륜왕이라고도 표기하고 있습니다. 진지왕이 즉위하였다. 왕의 이름은 사륜으로 진흥왕의 둘째 아들이고 그의 어머니는 사도 부인이고 왕비는 지도 부인인데 동륜태자가 일찍 죽은 까닭으로 그가 즉위하게 되었다. 이상은 삼국사기에 실려있는 진지왕의 즉위 관련 기록인데 삼국유사에서는 진지왕의 왕비인 지도 부인의 출신 성분에 대해서 약간의 설명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제25대 사륜왕의 시호는 진지대왕이니 성은 김씨요, 왕비는 기호공의 딸인 지도 부인이다. 여기서 진지왕의 왕비인 지도 부인이 기호공의 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두고 학계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로 왕비의 아버지는 갈문왕 아무개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상례였는데 왜 지도 부인의 아버지만 유독 기호공이라고 공자가 붙었느냐? 그렇다면 진흥왕이 애당초 둘째 며느리를 맞이할 때 성골이 아닌 지체가 낮은 집안의 딸을 들인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입니다. 그러나 경북대 이문기 교수는 진지왕과 지도 부인의 결혼 역시 신라 왕실에서 종종 선례가 있었던 김씨 왕족과 박씨 왕비족의 결합이라는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있어서 지도 부인이 신분적으로 낮은 가문 출신은 아닐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진지왕의 왕비 지도 부인도 삼국유사 왕력에 의하면은 영실각간의 딸로서 박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박씨 왕비인데요. 지증마리간대부터 진흥왕 또 진지왕에 이르기까지 이 김씨 왕족하고 박씨 왕비족
귀족의 그 결혼의 정형이 성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진지왕의 경우에도 중고기 국왕의 결혼의 정형에서 벗어나 있다라고는 보기가 어렵고, 그런 점에서 기호공의 지위도 역시 고위 귀족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진지왕의 왕비인 지도부인이 성골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주장 역시 나름의 근거를 갖추고 있습니다. 진지왕이 남긴 아들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김용춘이다. 그런데 김용춘은 훗날 무열왕이 되는 그 유명한 김춘추의 아버지다. 김춘추는 성골이 아니라 진골이었다. 그렇다면 그의 아버지인 용춘도 진골일 가능성이 있다. 진지왕인 사료는 성골이 분명한데 그의 아들인 용춘이 진골이라면 용춘의 어머니였던 지도 부인이 성골이 아닌 진골이었다는 얘기가 아니겠는가. 이런 추리의 결과로 진지왕의 왕비였던 지도 부인이 성골 신분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추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창석 교수는 진흥왕이 둘째 며느리를 진골 집안에서 들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진흥왕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며느리란 말이죠. 지도 부인이 며느리인데 며느리를 신분적인 하자가 있는 진골 출신의 며느리를 들였을까 하는 그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호공의 딸이 왕비로 납비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갈문왕 칭호를 받았을 수가 있는데 그 전에 뭐 기호공이 죽었을 수도 있고 그런 뭐 여러 가지 그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 기호공도 성골 출신이고 그 딸인 왕비였던 지도부인도 성골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나 봅니다. 자, 이제 진지왕이 왕위에 올라 어떤 통치 행위를 보이는지 그의 인사 관련 내용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과인은 이찬 거칠부를 상대 등으로 삼아 국사를 맡기려 한다. 경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어명을 받들겠사옵니다. 어명을 받들겠사옵니다, 대왕마마. 진지왕이 왕위에 올라서 맨 처음 선보인 통치행위가 바로 거칠부를 상대 등으로 임명한 것이었습니다. 김부식은 상대 등을 고려시대의 재상과 같다고 했는데, 그러나 국왕의 명을 받아서 그 명령을 집행하는 재상이나 요즘의 국무총리와는 그 성격이 달랐습니다. 상대등은 이미 법흥왕대에 설치될 당시부터 국정을 총괄하는 존재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거칠부도 상대등이 돼서 국정을 전담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국정을 총괄하는 수상의 그 자리였던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수상이라고 하면 국왕 아래에서 명령을 수행하는 존재이기도 하죠. 그런데 신라의 상대등은 한편 대등회의라고 불리는 귀족회의체의 수장이기도 합니다. 왕권과 귀족 세력은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등은 그런 이중적 성격을 지닌 존재였다. 신라의 화백회의를 들어보셨죠? 신당서 신라전에서는 화백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라에서는 이를 반드시 여러 사람과 더불어 의논하는데 이를 화백이라 부르며 한 사람만 이의를 제기하여도 부결된다. 여기서 무리중자로 표기된 화백회의 여러 멤버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를 확실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화백회의나 대등, 그리고 상대 등의 지위와 역할을 고찰하는 많은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상세히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 신라 초기에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귀족 회의체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화백회의였다. 그 화백회의에 참여해서 발언권을 행사하는 사람을 대등이라고 불렀고 그 대등들이 모인 회의체의 의장이 바로 상대등이었다. 따라서 상대등은 주요 국사를 논의하는 대등회의의 의장이면서 왕의 명을 받들어 나라의 일을 집행하는 수상의 지위를 겸하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창석 교수는 이 화백회의가 경우에 따라서는 국왕을 옹립하거나 폐위시키는 중대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고 얘기합니다. 화백회의의 성격이나 기능은 예전에 신라 초기에
일종의 고위 귀족들의 정책 결정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학계에서는 귀족 회의체라고 하는데요. 그 귀족 회의체가 그때까지 계속 그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귀족 회의체에서 여러 가지 국가의 중대한 그 정책이나 사안들을 논의를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거기서 국왕을 옹립하기도 하고 폐위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강한 정치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회의체였죠. 그래서 아마 그 동륜태자가 죽은 다음에 그 후임자를 누구로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아마 귀족 회의를 거쳤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 대목이 중요한데요. 진흥왕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누가 왕위를 계승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권이 화백회의에 넘어갔겠죠. 죽은 동륜태자의 동생인 사륜을 옹립하려는 세력과 동륜태자의 맏아들 백정을 지지하는 세력 사이에 한바탕 권력 다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진흥대왕께서 천수를 누리지 못하시고 갑자기 승하하시었습니다. 하루라도 비워둘 수 없는 것이 옥좌이니 어느 분을 우리 신라의 대왕으로 모실 것인지 의견을 모아 보십시다. 의견을 모으고 말고 할 게 뭐 있습니까? 동륜태자께서는 진흥대왕 제위 중에 세상을 떠났으나 불행 중 다행으로 새 아드님을 두고 가셨습니다. 그중 맏아드님이신 백정이 왕위를 잇는 게 순리지요. 무슨 소리를 하는 게요? 백정은 아직 나이가 어립니다. 동륜태자가 일찍이 세상을 떠난 마당에 그 아우님이신 사륜 왕자가 나라를 맡아 다스려야 합니다. 여호, 나이가 어리다 했습니까? 승하하신 진흥대왕께서는 7살 때 즉위하셨어요. 백정이 왕위에 오르는 것이 순리지요. 더 조용히들 하시오. 태자, 순리라는 게 무엇이오? 나라의 일을 맡을 준비가 돼 있는 인물이 왕위를 맡는 게 순리라고 할 것이오. 진흥대왕 마마께서 생전에 별도로 유언을 남기지는 않으셨소. 그러나 지금같이 안팎 사정이 어려운 시기에 대왕 마마께서 살아계셨다면 주저없이 사륜 왕자에게 옥좌를 넘기셨을 것이오. 화백회의 대등들 사이에 사륜과 백정 둘 중에서 누구에게 왕위를 넘길 것인지를 두고 치열한 갈등이 벌어졌을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거칠부가 사륜을 강력하게 지지해서 결국 그에게 왕위가 돌아가도록 했을 것이다. 따라서 사륜, 즉 진지왕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거칠부를 제2인자격인 상대등으로 임명함으로써 보훈을 한 셈이다. 이런 분석입니다. 동륜태자가 죽은 다음에 이 사륜하고 그 다음에 그 동륜태자의 맏아들이었던 백정 사이에 아마 왕위 계승 분쟁이 있었을 가능성이 큰데요. 그때 거칠부가 사륜을 돕지 않았나 하는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그 백정을 돕는 그런 이 세력들도 상당히 강성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어쨌든 그런 그 알력 속에서 이 진지왕이 즉위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 인물이 바로 거칠부였고, 그렇기 때문에 거칠부를 즉위년에 상대등으로 임명을 해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왕마마, 지금 백제가 군사를 일으켜 우리 신라의 서쪽 변경을 침범했다 하옵니다. 뭐라? 지금 백제군이 어디에 있다는 말이냐? 일선군 북쪽에 진을 치고 있다 하옵니다. 알겠느니라. 이찬 세종은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 백제군을 무찌르고 돌아오라. 예, 대왕마마. 자, 가자! 진지왕이 즉위한 다음 해에 백제군의 침공이 있었고, 이때 이찬 세종이 군사를 이끌고 출동하여 백제군 3,700명을 참액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위 3년째 되던 해에는 진나라의 사신을 파견하여 방문을 바쳤고, 더불어서 현재 전라북도 익산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알리아 산성을 선제 공격하기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기록된 진지왕의 업적은 이상이 전부입니다. 백제군과 한 차례씩 주거니 받거니 공방을 벌인 것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치적을 남길 새도 없이 자신의 치세를 마감해버린 것이죠. 진지왕 4년 7월 17일에 왕이 돌아가심으로 시호를 진지라 하고 영경사의 북쪽에 장사 지냈다. 조카 백정을 제치고 어렵사리 왕위에 올랐을 것으로 추정되는 진지왕은 기껏 3년 정도 왕위에 있다가 일찍 죽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국사기 기록은 이러한데 그러나 삼국유사의 기록은 다릅니다. 진지왕이 즉위하여 나라를 다스린 지 4년 만에 정치가 문란하고 음탕하여 나라 사람들이 그를 임금 자리에서 몰아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문으로 된 원문을 소개하자면 정난황음이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정치가 어지럽고 진지왕 스스로가 종잡을 수 없이 성적으로 음탕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요? 진지왕을 폐위시킨 쪽에서 의도적으로 진지왕을 부정적으로 기술한 것은 아닐까요? 김창석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그 정치적으로 승리한 측에서 패배한 측을 왜곡해서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예들이 수도 없이 많았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한다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진지왕대의 여러 가지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록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사료 상황을 놓고 볼 때는 진지왕이 과연 그 삼국유사에 적혀 있듯이 그 진지왕대에 정난황음했는가, 그러니까 정치가 대단히 어지럽고 또 진지왕이 개인적으로도 음란한 그런 그 못된 임금이었는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진지왕이 음탕하다는 근거로 제시된 내용을 간추려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유사에는 이 설화가 도하녀와 비영랑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량부에 어느 백성의 딸이 살고 있었는데 자색이 곱고 아름다워서 세상 사람들이 그녀를 도하녀라 불렀다. 그 소문은 진지왕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듣자 하니 사량부에 미색이 뛰어난 여인이 살고 있다던데 그게 사실이냐? 그러하옵니다, 대왕마마. 어찌나 아름다운지 세상 사람들이 그 여인을 일컬어서 복숭아 꽃을 닮았다 해 도하녀라 부른다 하옵니다. 그래. 그렇다면 그 여인을 궁으로 데리고 오너라. 하오나 대왕마마, 그 여인은 이미 출가를 하였사옵니다. 어허, 출가를 했든 안 했든 이 나라의 임금인 과인이 불러오라는데 말이 많구나. 알겠사옵니다, 대왕마마. 왕이 도하녀를 불러들여 관계를 하려는데 여자가 거부하였다. 대왕마마, 두 남편을 섬기지 않는 것이 여자가 지킬 도리이옵니다. 남편이 있사온데 어찌 다른 길을 가겠사옵니까? 대왕마마께서 비록 천자의 위엄으로 명을 내리셔도 끝내 소녀의 절조를 빼앗지는 못할 것이옵니다. 그래? 그렇다면 과인이 너를 죽이겠다면 어찌하겠느냐? 차라리 저작거리에서 소녀의 목을 베어주시옵소서. 달리 바랄 것이 없사옵니다. 말이 그렇지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한 가지 더 물어보자. 만일 너에게 남편이 없다면 과인의 명을 따르겠느냐? 그건 소녀에게 지아비가 없다면 물론 어명에 따를 것이옵니다. 농삼아 해본 말이니라. 알겠느니라. 이만 돌아가거라. 그런데 그 해에 진지왕이 임금 자리에서 쫓겨나고 죽었다. 또한 그 2년 후에 도하녀의 남편도 죽었다. 그 뒤 열흘 만에 진지왕이 밤중에 도하녀의 방에 나타나서 말했다.
네가 예전에 남편이 없으면 내 명을 받아들이겠다 승낙하지 않았느냐? 이제는 네 남편이 죽고 없으니 내 말을 듣겠느냐? 도화녀는 경솔히 승낙을 못하고 부모에게 고했더니 그 부모가 나라님의 말씀인데 어찌 거역하겠느냐 하고 딸을 방으로 들게 하였다. 왕은 그 방에서 이래 동안 머물렀는데 언제나 오색 구름이 지붕을 덮고 향기가 방에 가득 차더니 이래가 지난 뒤 왕은 호련히 자취를 감추었다. 여자는 이로 인하여 태기가 있어 해산을 하려는데 천지가 진동하면서 사내 아이 하나를 낳으니 이름을 비형랑이라 하였다. 일단 진지왕과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그렇게 태어난 비형랑이라는 아이에 관한 내용인데, 진지왕에 이어서 왕위에 오른 진평왕이 그 신기한 소문을 듣고 그 아이를 데려다가 궁중에서 길렀다. 나이 15이 되어 집사 벼슬을 하사하였더니 그는 밤마다 멀리 밖으로 나가서 놀았다. 비영랑은 매번 월성의 울타리를 뛰어넘어 서쪽으로 황천천변에 가서 뭇 귀신들을 데리고 놀았다. 그 다음 얘기는 굳이 소개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정도 줄거리의 사안이 진지왕이 권자에서 쫓겨날 만큼의 황음의 이유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두었던 여인을 취하려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그의 남편의 눈을 멀게 만들었다는 도미부인 설에 나오는 백제 계로왕의 경우에 비하면 진지왕의 도화녀에 대한 사랑은 보기에 따라서는 한편의 러브스토리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임금이 일반 백성의 아녀자를 탐했다는 자체는 지탄받을 일이겠죠. 이문기 교수 얘기입니다. 정치가 어지러웠고 황음했다, 음란했다라고 하는 것은 진지왕을 폐위시킨 이후 세력들에 의해서 아마 그 폐위의 명분으로 제기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도화녀 비형랑조의 내용을 가지고 음란했다라고 하는 증거로 삼기에는 약간 어색한 구석이 있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반 사량부의 양가 여자 서녀인 도화녀에게까지 왕이 욕심을 낼 정도라고 하면은 이것은 일반적인 평가에서 정상적이지 못하다, 음란하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도 있겠죠. 그 다음으로 따져볼 부분은 비형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죽은 진지왕의 혼령이 과부가 된 도화녀와 관계하여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 이름을 비형랑이라 하였다. 여기까지는 그저 전설의 고향에 나올 법한 설화라고 치부할 수 있겠는데, 그 비형랑을 다음 임금인 진평왕이 궁으로 데려다 길렀고 집사 벼슬이라는 관직까지 주었다는 대목마저 무시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정황으로 볼 때 이 비형랑이 바로 김춘추의 아버지인 김용춘일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설화적인 그런 거를 역사의 실존 인물로 이렇게 곧바로 연결시켜서 보려면 대단히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보조적인 자료, 방증 자료가 필요한데, 당시에 여러 가지 정황이나 아니면 비형랑하고 그 용춘의 이름 하고 뭐 일맥상통한다는 점, 그 다음에 실제로 이 활동을 하면서 활동의 내역이나 그 경력이 유사한 점이 있다. 이런 것만으로 어떤 특정한 개인을 지칭한다는 것은 조금 위험한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확실한 사료가 발견된다면 모를까 설화 속의 인물을 곧바로 역사의 인물로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다. 김창석 교수의 주장이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진지왕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폐위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죠. 삼국유사에서는 정난 황음하여 나라 사람들, 즉 국인들이 그를 임금 자리에서 몰아냈다고 적고 있습니다. 진지왕의 폐위를 결정한 국인들이란 앞에서 소개한 바 있는 화백회의일 것이라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 신라는 새로운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진흥대왕이 승하하셨을 때 의당 동윤태자의 맏아드님인 백정을 임금으로 옹립했어야 옳았습니다.
지금 엄연히 우리 신라의 대왕마마가 계신데 그 무슨 망발이요? 일찍이 정사가 이렇게 어지럽고 조정의 기강이 이토록 문란해진 적이 없었습니다. 마땅히 우리 화백회의에서 폐위를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대외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터에 지금의 임금으로는 우리 신라의 번영을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마땅히 지금의 임금은 그 지위를 내놓게 해야 할 것이오. 이런 논란 끝에 진지왕을 옹호하는 세력보다는 동륜태자의 맏아들인 백정을 새로운 왕으로 옹위하자는 세력이 강했기 때문에 진지왕의 폐위를 결정했겠죠. 그러니까 화백회의의 구성원에 따라서 그리고 당시의 정치적인 역관계에 따라서 화백회의의 결정은 충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륜태자가 죽은 다음에는 화백회의를 거치긴 했지만 결국 그 거칠부의 도움을 받아서 진지왕이 정치적으로 승리를 했죠. 그렇긴 하지만 이번에는 거꾸로 패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인들이 쫓아냈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국인들이 바로 화백회의의 구성원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아마 백정계열, 그러니까 동륜태자의 아들이었던 백정계열의 세력들이 상당히 그 화백회의 쪽에 많이 진출해 있었고, 그러면서 진지왕을 폐위시키고 이 백정을 새로운 왕으로 옹립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진흥왕 사망 직후에는 사륜을 왕위로 옹위하자는 주장이 화백회의 대세였다가 이제 그 전세가 역전돼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진지왕이 왕위에 오르는 데 후견자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 거칠부에 대한 기록이 이후에는 사라지고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진지왕의 경우 거의 강력한 후원자였던 그 칠부가 상대 등으로 있다가 곧 사망하고 그 과정에서 귀족 세력과의 갈등이 야기가 되고 그것이 결국 귀족회의의 결정에 의해서 왕위에 물러나는 과정을 거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면은 귀족회의를 주도했던 인물들은 어떤 성향을 지니고 있었을까? 정치적으로 아마 동륜태자의 왕자들, 즉 진평왕의 옹립을 지지하는 세력에 의해서 이 진지왕은 폐위된 것이 아닐까. 어쨌든 진지왕은 뜻을 펴보지도 못한 채로 반대 세력에 밀려서 폐위당하는 처지가 되었는데, 삼국사기의 기록처럼 왕위에서 물러나면서 곧바로 죽었는지 아니면 일정 기간 유폐되어 있다가 세상을 떠났는지 여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서기 579년 신라의 제26대 임금인 진평왕의 시대가 열립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즉위 관련 기록은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진평왕이 즉위하였다. 왕의 이름은 백정으로 진흥왕의 태자 동륜의 아들이고 어머니는 김씨 만호 부인으로 갈문왕 입종의 딸이며 왕비는 김씨 마야 부인으로 갈문왕 복승의 딸이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흥미로운 점은 진평왕과 그 가족들의 이름입니다. 진흥왕의 아들 동륜태자는 3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첫째가 진평왕이 된 백정이고 둘째는 백반이며 셋째 아들은 국반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이름들이 바로 석가모니의 가족 이름을 그대로 본따서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백정은 석가모니의 아버지인 정반왕의 이름이고 진평왕의 두 동생인 백반과 국반은 석가모니의 작은 아버지들의 이름입니다. 거기다가 진평왕의 아내, 즉 왕비는 석가모니의 어머니 이름과 같은 마야 부인입니다. 백정의 아버지였던 동륜태자가 자기 아들들의 이름을 지을 때 석가모니 집안의 이름을 따다가 붙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신라의 왕실이 인도의 석가모니 집안에 견줄 정도로 불교화되었다. 불교적으로 신성한 왕실이다. 라는 것을 정치적으로 표방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동륜태자 자신도 이름이 동륜인데요. 그 이름을 아마 진흥왕이 지었겠죠. 아버지는 진흥왕이 지었을 텐데 동륜 그 다음에 그 동생이었던 진지왕인 사륜, 이거는 전륜성왕 설화에서 나온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진흥왕이 아들들의 이름을 동륜사륜이라고 해서 박휘륜자를 붙인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전륜성왕을 자처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는 석가모니의 가족과 같은 이름을 가짐으로써 전륜성왕 의식을 넘어서 아예 신라왕실을 석가모니의 가문과 동격이라고 선언한 셈이죠. 이와 같이 진평왕대 왕실 구성원들의 이름이 석가의 일족과 동일하다고 하는 것은 진평왕대 왕실이 석가족임을 자처했다라는 증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평왕의 딸인 선덕여왕이 제위 중에 황룡사 9층 목탑을 세우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자장이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을 만났는데 너희 왕실의 가문은 찰제리종이다, 즉 석가족이다, 진종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라왕실은 인도의 석가모니와 같은 찰제리종, 즉 크샤트리아 계급에 속하는 특수혈통을 타고났다는 유별난 진종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진흥왕, 진지왕, 진평왕, 진덕여왕 등이 모두 참진자가 붙은 왕호를 가진 건 역시 석가의 부모가 모두 선택받은 진짜 종족, 즉 진종이어야 한다는 설화에서 채용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신라왕실이 결국 석가의 권위를 빌려서 왕권의 강화를 꾀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고 이해할 수 있겠죠. 이제 진평왕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삼국사계의 기록을 살펴보기로 할까요? 왕은 나면서부터 기이한 인상이었고 신체가 장대하고 침착하였으며 의지가 굳건하고 판단이 명철하여 매사에 통달하였다. 좋은 말은 모두 동원해서 진평왕에 대한 인물평을 해놓았다는 느낌인데요. 삼국유사의 기록에서는 진평왕이 특히 신체가 장대했다는 대목을 더욱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삼국유사 기편 중에서 천사옥대라는 제목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26대 백정왕은 시호가 진평왕인데 성은 김씨이다. 왕은 키가 11자나 되었다. 어느 날 왕이 내제석궁에 거동하게 되었다. 여기서 내제석궁이란 임금이 세운 절을 일컫는 말로서 다른 이름으로는 천주사라고도 불렸습니다. 어쨌든 이 신체가 장대한 임금이 그곳에 거동을 했다는데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대왕마마께서 당도하셨다. 모두 고개 숙여 예를 표하도록 하라. 대왕마마, 이쪽 계단으로 오르시옵소서. 알겠느니라. 세상에! 아니, 어찌 돌계단이 이리 부실하단 말이냐? 송구하옵니다, 대왕마마. 더 크고 단단한 돌을 다듬어서 계단을 수리하도록 하겠사옵니다. 아니다. 그럴 필요 없다. 이 부서진 돌계단을 손대지 말고 후대 사람들에게 두고두고 보여주도록 하라. 예, 대왕마마. 왕이 디뎌서 부서진 이 돌은 성 안에 있는 움직이지 못하는 5개의 돌 중에 하나가 되었다. 기록에는 움직여서는 안 되는 5개의 돌이라 하여 오부동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나머지 4개의 부동석이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한 걸음을 내딛자마자 돌계단이 부서져 버릴 정도로 진평왕의 신체가 장대했다는 얘기입니다. 제22대 지증왕은 성기가 너무 커서 왕비를 구하기가 힘들었다, 이런 내용의 설화를 소개한 적 있죠. 그 설화와 일맥상통한 내용이라 생각되지 않습니까? 고대 사회에서의 왕자, 즉 국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일반적인 권위에다가 신성성이 가미가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국왕의 신성성을 강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흔히 이용되고 있는 것이 신체적 특징이 일반인과는 전혀 다르다, 대단히 힘이 세다,
혹은 또 인품이 고매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진평왕의 그 행적 가운데 천사옥대조에 보이는 돌계단을 밟아서 부러뜨렸는데 이걸 부동석으로 삼아가지고 후대에 보여라. 이거 역시 국왕의 신성성을 강조하기 위한 수식이다. 자, 그러면 삼국유사 천사옥대편의 본격적인 내용을 소개하기로 하죠. 천사옥대란 글자 그대로 하늘이 하사한 옥장식이 달려있는 허리띠를 일컫습니다. 진평왕이 즉위한 첫 해에 하늘에서 보낸 천사가 대궐 마당에 내려와서 왕에게 말하였다. 하느님이 나를 시켜서 이 옥띠를 그대에게 전하는 것이니 신라 왕은 이를 받으라. 예, 황공하옵니다. 진평왕이 친히 무릎을 꿇고 그 옥띠를 받았다. 천사는 곧 하늘로 올라갔다. 왕은 교회에 나가 제사를 지낼 때나 종묘에 지내는 제사 때나 모두 이 옥띠를 착용하였다. 삼국유사에는 이 옥대, 즉 옥구슬이 장식된 허리띠가 신라가 멸망한 이유까지 전해져서 고려 태조에게 진상되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서기 937년 고려 정승 김부가 금과 옥으로 장식한 허리띠 한 벌을 태조에게 바치니 길이가 10뼘이요 새겨 붙인 옥장식이 62개였다. 이것을 일러 신라 진평왕이 하늘로부터 받은 옥띠라 하였다. 고려 태조가 이것을 맡아서 대궐에 잘 보관하였다. 물론 고려 태조에게 바쳐졌다는 그 옥띠가 신라 진평왕의 것이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을 뿐더러 삼국유사의 기록처럼 진평왕이 그것을 정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로부터 전해받았을 리는 더더욱 없겠죠.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솜씨 좋은 수공업 장인이 만든 허리띠를 어느 귀족이 진평왕에게 바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옥띠는 평상시에 착용하는 허리띠는 아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제라든지 천신에 대한 제사를 지낼 때 착용하는 의식용 허리띠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신라의 그 5세기대 적성목곽분에서 아주 화려한 과대 허리띠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좀 변형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천사옥대라고 하는 것은 천신에 대해서 제사를 주재하는 존재가 착용하는 허리띠라고 하는 점에서 하늘이 국왕의 권위를 보증해 준다. 진평왕이 하늘로부터 옥띠를 받았다는 것은 하늘이 국왕의 권위를 보증해 준다는 의미다. 이문기 교수의 분석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임금이 아니고 왜 하필 진평왕이 이런 옥띠를 하늘에서 하사받은 것으로 돼 있을까요? 김창석 교수는 진평왕의 즉위 과정과 연관시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신라 사람들, 뭐 귀족 이상 사람들이 허리띠를 대단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의 신분을 표현하고 자기의 권위를 과시하려는 그런 용도로 이용을 했던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옥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러니까 더 그 장식성이 가미가 돼 있고요. 또 하늘로부터 그걸 내려받았다. 이건 뭐 사실일 수는 없죠. 그렇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이 진평왕의 즉위 과정을 배경으로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진평왕은 순조롭게 왕이 된 것이 아니고 자기 작은아버지였던 진지왕을 폐위시키고 자기가 그 후계자가 된 것이죠. 진평왕은 삼촌인 진지왕을 폐위시키고 요즘으로 치자면 쿠데타를 통해서 왕권을 쟁취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내보일 명분이 필요했겠죠. 따라서 하늘이 나에게 옥대를 하사하였다라고 함으로써 스스로가 하늘로부터 선택받은 임금이라는 사실을 천명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신라는 불교 국가이긴 했으나 전통적인 천신의 제사 지내는 천신 사상 또한 무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삼국유사 천사옥대의 설화는 다음과 같이 마무리됩니다. 훗날 고구려의 왕이 신라를 치려고 계획하면서 사람들에게 물었다.
신라에는 3가지 보물이 있기 때문에 침범을 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삼보라는 것이 무엇을 이름인가? 예, 신라의 삼보란 첫째는 황룡사의 장육존 불상이요, 둘째는 그 절의 9층 탑이요, 셋째는 진평왕의 천사 옥대이옵니다. 고구려 왕이 그 말을 듣고 삼보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 신라를 공격했다가 무슨 화를 당할지 모르니 신라를 침공해서는 아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만두었다는 얘기입니다. 다분히 신라 중심적인 서술이라 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당시 신라가 그 3가지를 나라의 3가지 보배로 여기고 있었다면 그것을 통해서 신라 사람들의 생각을 엿볼 수는 있겠죠. 천사옥대하고 황룡사 9층탑하고 황룡사에 있는 장육존상, 이것이 신라 삼보로 되어 있었는데, 물론 장육존상이나 황룡사 9층탑은 불교적인 그 성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천사옥대는 불교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전통적인 천신관념이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당시 그 신라 국가가 불교적으로나 아니면 전통적인 어떤 그런 그 천신관념에서 볼 때도 대단히 성스럽고 위대한 국가라는 것을 대내적으로 신라 국민들에게 이제 인식을 주지를 시키고요, 대외적으로도 과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신라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던 사상은 불교 일색으로만 통일되어 있었던 게 아니라 전통적인 천신신앙도 함께 가지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패기 넘치는 젊은 임금 진평왕이 정사를 어떻게 펴나가는지 짚어보기로 할까요? 대왕마마 납시오! 이제 과인이 나라의 국왕이 되었으니 과인을 도와 정사를 함께할 사람들을 발표하겠소. 2차 놀이부를 새로운 상대등으로 모시기로 했으니 경들은 상대등이 정사를 펴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합심 협력하시오. 예, 대왕마마. 더불어서 과인의 아우 백반을 진정 갈문왕으로 봉할 것이며 또 다른 아우 국반을 진한 갈문왕으로 삼을 것이니 두 아우를 대하는 데에 있어 나라에서 정한 예법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시오. 명심하겠사옵니다, 대왕마마. 전왕이었던 진지왕이 즉위하자마자 거칠부를 제2인자격인 상대등에 앉혔던 것처럼 진평왕 역시 즉위하자마자 상대등을 임명했는데 그가 바로 이찬 놀이부였습니다. 이로 미루어 진지왕을 폐위시키고 진평왕을 옹립하는 데에 놀이부라는 인물이 큰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대 김창석 교수는 여기 등장하는 놀이부를 진흥왕 시기부터 활동해온 세종과 동일 인물일 것으로 풀이합니다. 이 세종이란 인물은 재밌게도 진흥왕대의 적성비, 단양 적성비에 보면 내래부지란 그 인명이 적혀 있습니다. 내래부지. 근데 내래부지가 바로 세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라는 게 누리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내래라는 게 누리에서 나온 말이고, 이제 부지나 지는 부지나 부는 이제 종으로 번역을 해서 쓰기 때문에 세종이 이때 상대등이 되었지만 그 활동 시기는 진흥왕대까지 올라가는 그때 활동을 했던 장군 출신이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진지왕 2년에 서쪽 변경으로 쳐들어온 백제군과 맞싸워서 3,700여 명을 참액하는 전공을 세웠던 장수가 또한 세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종은 화랑세기에서 애정행각을 일삼는 미실이라는 여인의 남편으로도 등장하는데 그 화랑세기 필사본 자체가 진위 논란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그 대목은 해석을 보류하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진평왕이 상대등으로 임명한 놀이부는 나이가 지긋한 원록급의 장수였을 것이다. 이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기로 하죠. 그 다음 진평왕은 두 아우 백반과 국반을 각각 갈문왕으로 봉했는데 그 두 갈문왕은
진평왕에게 힘이 되어주는 세력이었을까요? 아니면 왕권을 견제하는 세력으로 존재했을까요? 진평왕이 자기 동생들을 갈문왕으로 봉한 것은 이거는 뭐 신라의 갈문왕을 책봉해주는 그런 원칙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갈문왕의 지위는 조금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갈문왕에 있다가 왕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진평왕 때는 그런 어떤 분위기는 느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왕권의 어떤 대립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 분명히 왕권에 밀착되어 있는, 왕권을 보좌하는 그런 위치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시기에 따라서 갈문왕이 준왕 혹은 부왕적인 지위로서 경우에 따라서는 왕위를 차지하기도 했으나 진평왕 때에 이르러서는 왕위를 노리는 그런 존재는 아니었을 것이다. 김창석 교수의 분석이 그러한데, 이문기 교수 역시 진평왕이 즉위하자마자 서둘러 두 아우를 갈문왕으로 봉한 것은 오히려 왕권의 안정을 기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국왕을 보좌하는 준왕적 존재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진평왕 때에 왕제 2명을 갈문왕으로 봉했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진평왕의 즉위 과정이 진지왕을 폐위시키고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아마 초반에는 상당히 왕권이 좀 불안정한 측면이 있었겠죠. 그럴 경우에 왕실의 근친인 자기 동생들을 갈문왕으로 봉해가지고 역시 정치에 참여해 함으로 해서 일정한 왕권의 안정을 다지려고 하는 노력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진평왕은 무려 54년간이나 재위하면서 신라의 역사에서 수많은 치적을 남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앙조정의 관부를 증설하고 통치기구를 정비한 업적을 가장 앞자리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진평왕 3년 정월에 처음으로 위화부를 설치하였는데 이는 지금의 2부와 같은 것이다. 5년 정월에 처음으로 선부서를 설치하고 대감과 제감을 각각 한 명씩 두어 일을 보게 하였다. 6년 3월에 조부령 한 명을 두어 공부의 일을 맡게 하고 승부령 한 명을 두어 거승의 일을 맡게 하였다. 8년 정월에 예부령 2명을 두어 일을 보게 하였다. 그 전에 신라의 정치 체제에는 이른바 부체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신라는 6부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그 6부의 부장들, 그러니까 고위 진골 귀족들이 됩니다. 이 사람들의 권한이 대단히 강한 그런 시기가 바로 부체제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극복이 되는 것이 법흥왕대의 율령을 반포하면서 그 즈음에 해서 이제 서서히 왕권이 강화가 되면서 진골 귀족들을 견제하고 억누르는 그런 새로운 그 체제가 성립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제도적으로 정착되지는 못했습니다.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려면 왕명을 시행하는 그런 이 행정 부서가 많이 확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라의 정치를 6부의 수장들이 의논해서 결정하던 시기에는 왕 역시 그 귀족 협의체의 한 구성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것이 법흥왕 때 율령이 반포되면서 왕권이 강화되었으나 왕의 명령을 집행할 수 있는 행정부서가 체계적으로 갖춰지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현대의 정치제도와 비유해서 말하자면 대통령의 국정지침을 받아서 실천할 수 있는 행정부서들이 갖춰져 있어야 하는데 그동안에는 국방부에 해당하는 병부 정도만 존재했었다는 얘기죠. 그러던 것을 진평왕이 드디어 내무부, 예무부, 재무부 같은 부서들을 신설하거나 정비하고 각 부의 장관들을 임명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진평왕이 그 부서들 중에서 가장 먼저 설치한 위화부는 어떤 부서였을까요? 김부식은 삼국사기에서 위화부를 일컬어 지금의 2부와 같다고 했는데 그 지금이란 물론 삼국사기를 집필했던 고려시대이고 2부는 관리 인면의 책임을 맡았던 부서를 일컫습니다. 말하자면 진평왕은
다른 여러 부서들을 설치하기 이전에 왕 자신이 관리의 인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우선 위화부부터 설치한 셈이죠. 대왕마마, 이전에 우리 신라 조정에 없던 위화부를 새로 설치하시겠다 하셨사온데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신들은 잘 알 수가 없사옵니다. 장차 위화부는 인재를 등용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벼슬아치들의 관등을 조정하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그 직에서 파하는 등 나라의 녹을 먹는 벼슬아치들의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가 될 것이요. 그리하면 위화부의 수장은 누구와 의논해서 임면권을 행사하게 되옵니까? 이 나라는 임금의 나라요. 당연히 임금의 명에 따라서 관리들에 대한 임면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요. 아시겠소? 예, 대왕마마. 나라의 강역이 넓어지고 국가가 발전해감에 따라서 인사관리와 그 행정을 담당할 전문 부서가 필요했기 때문에 진평왕은 위화부를 설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화부를 설치함으로써 귀족 관료들을 훨씬 더 용이하게 그리고 더 체계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되었으니 결국 왕권 강화를 위한 포석이기도 했습니다. 진평왕의 관부 설치와 체제 정비는 귀족들이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파상적으로 추진됩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